저는 딸의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웨딩홀 앞 골목입니다.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양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며 저 멀리 웨딩홀 입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 딸 결혼식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딸한테 이렇게 말했었죠. 아빠가 결혼자금 3억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지금 제 손에 쥐어진 건 편의점에서 산 축의금 봉투 10만 원뿐입니다. 전달할 방법도 없고요. 단 2주였습니다. 1년 동안 조금씩 잃은 돈보다 마지막 2주 만에 더 많이 잃었어요. 11억이 3억으로 줄어드는 데는 1년이 걸렸지만 그 3억마저 전부 날리는 데는 2주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71세입니다. 35년 동안 증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지점장까지 올라갔죠. 수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했고 투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트가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2017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1억을 받았어요. 작은 금액은 아니었죠. 연금도 매달 300만 원씩 나왔고요. 저희 집은 전세였지만 빚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 지은이. 올해 31살이 됐네요. 6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청년이었죠. 딸은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주 말했대요. 우리 아빠 증권사 지점장 하셨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보람을 느꼈죠.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 아빠, 나 내년 5월에 결혼할 거야.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외식을 했어요. 아내와 딸 그리고 예비사위까지 넷이서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식사 중에 제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결혼 준비는 아빠한테 맡겨. 결혼자금 2억은 아빠가 줄게. 신혼집 전세금도 1억 보태줄게. 총 3억이야. 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아빠 진짜? 그럼 우리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겠다. 예비사위도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11억 중에 3억 주면 8억 남는데 괜찮겠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괜찮아. 우리 연금도 있고 예금 이자도 나오잖아. 딸 예쁘게 시집 보내는 게 내 마지막 꿈이야. 아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제 역할은 거의 끝나가는구나. 딸을 잘 키웠고 좋은 곳으로 보내게 됐으니까. 남은 인생은 아내와 둘이서 조용히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제가 평생 성실하게 일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5년 증권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돈으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2023년 1월이었습니다. 증권사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 10년 늦게 입사했던 친구죠. 제가 많이 챙겨줬던 후배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반가웠어요.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리플이라고 아세요? 리플이요. 암호화폐 말하는 건가?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죠. 후배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리플은 국제 송금 시스템을 혁신하는 암호화폐래요. 은행들이랑 파트너십도 많고 기술력도 검증됐대요. 지금 미국 SEC랑 소송 중인데 이기면 가격이 최소 10배는 오를 거래요.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암호화폐는 위험하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규제도 불확실하고. 그런데 후배가 자료를 보내주더라고요. 리플랩스의 기술, 백서 파트너 은행 리스트 과거 가격 차트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였어요. 자료를 보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탄탄해 보였고 실제로 사용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단순히 투기용 코인이 아니라 실제 가치가 있는 것 같았죠. 그래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35년 증권사에서 일했지만 암호화폐는 처음이니까요. 일단 작게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3억만 투자하기로요. 11억 중에 3억이면 적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어요. 전 재산을 넣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증권사 계좌 개설하듯이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3억을 리플에 투자했습니다. 2023년 1월 중순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조마조마했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2월에는 20% 올랐고 3월에는 더 올랐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확인해 봤습니다. 제 3억이 7억이 되어 있었어요. 4억 수익이 난 거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금에 넣어뒀으면 3개월의 이자 750만 원밖에 못 받았을 텐데 4억을 번 겁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보, 내가 투자한 거 봐. 3억이 7억 됐어. 아내도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도 신기했죠. 암호화폐가 이렇게 빨리 오를 수 있구나.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한테 3억 주기로 했는데 이 속도면 5억도 줄 수 있겠는데, 아니 7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남은 8억을 더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35년 동안 증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시장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죠. 리플의 기술력도 확인했고 파트너십도 탄탄했어요. SEC 소송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결심했습니다. 8억을 더 투자하기로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남은 돈도 투자하면 어떨까? 아내는 망설였죠. 전부 넣는 건 위험하지 않냐고. 하지만 제가 설득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35년 증권사 다녔잖아.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 게다가 3개월 만에 4억 벌었잖아. 아내도 결국 동의했어요. 2023년 4월 말에 8억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이제 제 전 재산 11억이 전부 리플에 들어간 거예요. 조금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봤어요. 5월 말에 확인했더니 18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7억 수익이 난 거죠.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투자를 잘해서 말이야. 결혼자금 2억이 아니라 3억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딸이 소리쳤어요. 아빠 진짜. 우와, 아빠 최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우리 아빠 증권 전문가시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맞았어요. 35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죠. 이제 딸을 더 여유 있게 시집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여행 비용도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런데 후배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님, 리플 선물 거래 아세요? 현물만 하시지 말고 선물도 해보세요. 선물 거래요? 그게 뭔가요? 후배가 설명했어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대요. 2배, 3배까지 가능하다고. 수익도 2배, 3배가 된다는 얘기였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건 위험하잖아요. 레버리지는 손실도 2배, 3배가 되니까요. 그런데 후배가 말했어요. 선배님은 증권 전문가시잖아요. 손절 타이밍 완벽하게 아시면서요. 일단 작게 해보세요. 저도 처음엔 1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고민했습니다. 작게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1천만 원 정도면 큰 부담 없으니까요. 테스트 삼아 해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5월 말이었습니다. 리플 선물 거래를 시작했어요. 1천만 원에 2배 레버리지를 걸었죠. 2천만 원 포지션이었습니다. 며칠 뒤 리플이 10% 올랐어요. 2배 레버리지니까 20% 수익이 난 거죠. 1천만 원이 1,200만 원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200만 원을 번 거예요. 오, 이거 괜찮은데. 다시 2천만 원에 2배 레버리지를 걸었습니다. 또 성공했어요. 일주일 만에 300만 원을 더 벌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1천만 원은 1,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레버리지가 이렇게 효율적이구나 싶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5천만 원에 3배 레버리지를 걸었어요. 1억 5천만 원 포지션이었죠. 리플이 15% 올랐습니다. 3배 레버리지니까 45% 수익. 2,250만 원을 번 거예요. 2주 만에요. 이게 맞구나 싶었습니다. 7월에는 더 과감하게 갔어요. 1억에 3배 레버리지, 3억 포지션.
또 성공했습니다. 2주 만에 4천만 원 수익. 이제 확신이 섰어요. 제가 35년 증권사에서 일한 게 아니구나. 손절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요. 차트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써도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8월 초였습니다. 딸 약혼식 날이었어요. 예비사위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좋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양가 부모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예비사위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사돈어른 무슨 일 하셨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저는 증권사에서 35년 일했습니다. 지점장으로 퇴직했고요. 지금은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예비사위 어머니도 좋아하셨어요. 역시 금융 전문가시네요. 그럼 안심이 되겠어요.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자신 있게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 결혼 준비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정말 뿌듯했습니다. 예비사돈 앞에서 제 경력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고, 딸도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이 말했어요. 아빠, 오늘 멋있었어. 시댁 부모님도 아빠 완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해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평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가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뉴스를 확인해 봤더니 리플에 악재가 나온 거예요. SEC 소송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였죠. 그날 밤 리플은 8% 하락했습니다. 제가 현물로 가지고 있던 18억은 16억 5천만 원이 됐어요. 1억 5천만 원 손실이었죠. 아직 괜찮았습니다. 현물은 들고 있으면 되니까요. 문제는 레버리지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3억에 3배 레버리지를 걸어뒀었거든요. 9억 포지션이었죠. 8% 하락이면 3배 레버리지로 24% 손실입니다. 7,2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평가 금액이 2억 2,8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증거금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5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거예요. 입금하지 않으면 포지션이 청산된다고 했죠.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5천만 원을 입금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손절하고 나와야 하나? 밤새 고민했어요.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일시적인 하락일 거라고 판단했어요. 곧 회복될 거야. 조금만 버티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다음 날도 하락했습니다. 5% 더 떨어졌어요. 누적 13% 하락. 3배 레버리지로 39% 손실. 또 증거금 부족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5천만 원이 아니라 또 5천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5천을 넣었는데 또 5천을 넣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청산당하면 1억이 넘는 손실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버티면 회복될 수도 있고
또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리플이 조금 회복했어요. 7% 정도 반등했죠. 손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무서워졌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었죠. 급하게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5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3억을 넣었다가 2억 5천만 원을 건진 거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레버리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첫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레버리지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냥 현물로만 투자하자. 욕심 부리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9월이 되니까 다시 욕심이 났습니다. 현물 평가 금액이 회복돼서 17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레버리지로 손해본 이유는 너무 큰 금액을 걸었기 때문이었어요. 좀 더 신중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2억에 2배 레버리지를 걸었습니다. 4억 포지션. 이번엔 성공했어요. 일주일 만에 3천만 원 수익. 역시 신중하게 하면 되는구나 싶었죠. 10월이었습니다. 이제 딸 결혼식이 7개월 남았어요. 슬슬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5억 정도로 큰 수익을 한번 내면 딸한테 약속한 3억을 여유 있게 줄 수 있겠는데 결심했습니다. 5억에 3배 레버리지, 15억 포지션, 15%만 오르면 2억 2,500만 원 수익이에요. 그럼 딸한테 3억 주고도 남죠. 처음 일주일은 순조로웠습니다. 리플이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10월 중순쯤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7% 떨어졌어요. 3배 레버리지니까 21% 손실. 1억 5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또 증거금 부족 메시지. 1억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남은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4억 있었어요. 그중 3억은 딸 결혼 자금으로 따로 빼둔 거였죠. 고민했습니다. 딸 결혼 자금을 건드려야 하나? 아니면 지금 손절해야 하나?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결국 1억을 입금했습니다. 딸 결혼 자금 중에서 1억을 뺀 거예요. 한 번만 버티면 회복될 거야. 다음 주면 다시 올릴 수 있어. 그런데 일주일 후 또 하락했습니다. 10월 말이었습니다. 리플이 5% 하락했어요. 누적 12% 하락. 3배 레버리지로 36% 손실. 또 증거금 부족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1억을 요구하더라고요. 남은 돈은 3억이었습니다. 딸 결혼 자금으로 남겨둔 돈이었어요.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죠. 하지만 지금 청산당하면 2억 가까이 손실이 확정되는 겁니다. 조금만 버티면 회복될 수도 있잖아요.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내와 딸은 모르고 있었죠. 제가 레버리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도. 결국 1억을 또 입금했습니다. 딸 결혼 자금에서 또 빼낸 거예요. 11월 초였습니다.
리플이 4%더 떨어졌어요. 누적 16% 하락. 또 증거금 요구. 이번엔 8천만 원. 남은 돈 2억. 또 입금했습니다. 이제 딸 결혼 자금이 1억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웨딩홀 계약금 5천만 원 내야 하는데 보내줄 수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돈이 전부 묶여 있었거든요. 응, 지은아. 다음 주에 보내줄게. 일단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딸은 알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죠. 아빠 웨딩홀 계약금 언제 보내줄 거야? 예식장에서 계속 연락 온대. 미안, 지은아. 지금 예금 정리하느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거짓말이었습니다. 예금 같은 건 없었어요. 전부 레버리지에 묶여 있었죠. 딸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걱정하지 마. 곧 보내줄게. 그렇게 2주를 미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느낀 거죠. 11월 말에 리플이 조금 회복했습니다. 5% 정도 반등했어요. 기회다 싶었죠. 급하게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5억을 넣었다가 3억을 건진 거예요. 2억 손실.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건진 3억과 남은 현금 1억 2천을 합쳐서 4억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딸한테 급하게 5천만 원을 보냈어요. 미안, 지은아. 늦어서 정말 미안해. 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남은 돈은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11억이었는데 3억 7천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7억 3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12월이었습니다. 딸한테 약속한 3억을 만들어야 했어요. 지금 3억 7천 중에서 3억을 주면 7천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저희 노후는 어떻게 하죠? 연금 300만 원만으로는 빠듯했어요. 고민했습니다. 3억 7천을 투자해서 다시 11억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아니, 8억만 돼도 괜찮아. 딸한테 3억 주고 5억 남으면 노후가 가능하니까. 후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리플 어떻게 보세요? 후배가 말했어요. 좋아요. 내년 초에 SEC 소송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이기면 폭등할 겁니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예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결심했습니다. 3억 7천 전부를 2배 레버리지로 7억 4천만 원 포지션 10%만 올라도 7,400만 원 수익 20% 오르면 1억 4,800만 원 수익이에요. 12월 중순에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리플이 조금씩 올랐죠. 3% 정도 올랐을 때 평가 금액이 4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되는데. 그런데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초였습니다.
리플이 6% 떨어졌어요. 2배 레버리지니까 12% 손실. 4,44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평가 금액이 3억 2,560만 원으로 떨어졌죠. 증거금 부족. 5천만 원 입금하라는 메시지. 돈이 없었습니다. 전 재산이 다 거기 묶여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밤새 고민했어요. 증거금을 안 넣으면 청산당합니다. 지금까지 버틴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1월 중순이었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예물 사러 가야 하는데 2천만 원 보내줄 수 있어? 지금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예비사위 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어른 신혼집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금 5천만 원 준비되셨나요? 다음 주에 계약하려고요. 식은땀이 났어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목소리가 차가워지더라고요. 혹시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1월 말이었습니다. 리플이 5% 더 떨어졌어요. 누적 11% 하락. 2배 레버리지로 22% 손실. 또 증거금 요구 5천만 원. 결심했습니다. 집 담보대출을 받기로요. 아파트가 전세였지만 제 명의였거든요.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3억을 빌릴 수 있었어요. 급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 중에서 5천만 원을 증거금으로 입금했어요.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일단 통장에 넣어뒀죠. 만약 또 증거금 요구가 오면 써야 하니까. 2월 초였습니다. 딸이 집에 왔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죠. 아빠, 나 할 얘기 있어. 앉았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예물 돈 2천만 원 언제 줄 수 있어? 시어머니가 계속 물어보신대. 신혼집 전세 계약금도 아직 안 주셨잖아. 지은아, 미안해. 지금 예금을 정리하느라. 딸이 끊었어요. 아빠,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아니야. 정말 아무 일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시댁에서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알아? 장인어른이 약속 안 지킨다고 수군거리는 거 다 들려. 예비 신랑도 힘들어해. 아빠, 제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아빠가 꼭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딸은 울면서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죽고 싶었습니다. 2월 중순이었습니다. 예비사위 집안에서 연락이 왔어요. 양가 부모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예비사위 집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2월 말이었습니다. 양가 부모 상견례였죠. 아니, 상견례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예비사위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딸과 예비사위도 긴장한 얼굴이었죠. 예비사위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약혼식 때는 투자도 잘 되고 여유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약속하신 돈을 하나도 못 주시고 계속 미루시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가 조금 잘못되어서. 예비사위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조금이요. 얼마나 잘못됐는데 3억을 못 주시는 겁니까? 혹시 사기 아닙니까? 약혼식 때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는 딸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비사위가 딸의 손을 잡아줬지만 이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예비사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투자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약속하신 3억 중에서 얼마나 주실 수 있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예비사위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결혼식이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그날 회의는 최악이었습니다. 예비사위 집안에서는 파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했어요. 딸이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파혼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부모님 설득할게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오는 차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딸이 뒷좌석에서 계속 울었어요. 아내는 말이 없었고요. 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이 소리쳤어요. 아빠, 대체 얼마가 남은 건데 솔직하게 말해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3억 정도 남았어. 딸이 주저앉았어요. 11억이 3억, 8억이 어디로 간 거야? 리플 투자를 잘못했어. 레버리지를 썼는데.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레버리지, 그게 뭔데? 아빠가 도박을 한 거야? 내 결혼 자금을 도박에 쓴 거야?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한테 3억을 만들어줘야 해. 마지막 기회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3월 15일이었습니다. 리플에 큰 뉴스가 나왔어요. SEC 소송이 곧 결론 날 거라는 얘기였죠. 전문가들은 리플이 이길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기면 가격이 3배는 오를 거라고 했어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통장에 남은 돈을 확인했어요. 현금 3억과 포지션 청산하면 나오는 돈 3억. 총 6억이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6억 전부를 3배 레버리지로 걸기로요. 18억 포지션. 20%만 오르면 3억 6천만 원 수익이에요. 그럼 딸한테 3억 주고 6억 3천이 남죠. 집 담보대출 3억 갚고도 3억이 넘게 남아요. 손이 떨렸지만 실행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발 오르기만 해라. 3월 17일이었습니다. 리플이 5% 올랐어요. 역시 제 판단이 맞았어. 평가 금액이 6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돼. 그런데 3월 18일 오전에 반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SEC 소송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리플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8% 떨어졌어요. 3배 레버리지니까 24% 손실. 1억 4,4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평가 금액 4억 5,600만 원. 증거금 부종 메시지. 1억 입금하라고 나왔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6억 전부를 넣었거든요. 어떡하지? 손이 떨렸어요. 증거금을 안 넣으면 청산당해요. 지금까지 버틴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3월 19일이었습니다. 리플이 3% 더 떨어졌어요. 누적 11% 하락. 증거금 독촉 메시지. 오늘 안에 입금 안 하면 청산한다고 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집 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3억 더 빌릴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급하게 대출을 받았죠. 오후에 3억을 입금했습니다. 이제 집 담보 빚이 6억이 됐어요. 제발 내일은 올라라.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3월 21일이었습니다. 반등이 없었어요. 오히려 4% 더 떨어졌습니다. 누적 15% 하락. 3배 레버리지로 45% 손실. 또 증거금 1억 5천만 원 요구.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어요. 아내한테 말해야 하나? 어떻게 말하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3월 22일이었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예물이랑 전세금 언제 줄 수 있어? 시댁에서 계속 연락 온대. 파혼 얘기 또 나왔어. 다음 주에는 꼭 줄게. 아빠, 대체 무슨 일이야? 솔직히 말해줘. 아빠, 믿어줘. 다음 주엔 꼭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사채업자한테 연락했습니다. 2억 빌릴 수 있을까요? 일주일만 쓰고 갚을게요. 이자가 얼마냐고 물으니 주 5%래요. 일주일에 1천만 원이었죠. 좋습니다. 3월 23일에 사채 2억을 받았습니다. 바로 증거금 계좌에 입금했어요. 이제 총 투입액이 원금 11억 더하기 집 담보 6억 더하기 사채 2억. 19억이었습니다. 제발 반등해라. 제발. 3월 25일이었습니다. 조금 올랐어요. 3% 반등. 다행이다. 살았어. 조금만 더 오르면 정리하고 나올 수 있어. 그런데 3월 26일 새벽 2시였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뉴스 속보였죠.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는 겁니다. 오전 9시에 장이 열렸습니다. 리플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10% 떨어지고 12% 떨어지고 15%까지 떨어졌습니다. 3배 레버리지니까 45% 손실. 증거금 부종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다음 문자. 포지션 일부 청산. 또 문자. 포지션 추가 청산. 오후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리플이 20% 폭락했어요. 3배 레버리지로 60% 손실. 최종 문자가 왔습니다.
증거금 부족으로 포지션 전부 강제 청산됐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0원. 19억을 투입해서 0원. 단 2주 만에 전부 날아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3월 27일이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목소리만 듣고 딸이 알아챘습니다. 아빠. 설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금 2억 더하기 이자 2천만 원. 총 2억 2천 입금하세요. 돈이 없습니다. 그럼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3월 28일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3억은 어디 갔어? 2억 5천은 집 담보 잡은 6억은 다 없어졌어. 어떻게 내버리지? 청산당했어. 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발. 사채업자들 결혼식 날만이라도 안 오게 해줘. 내 인생 가장 중요한 날에 사채업자가 온다고? 아빠 제발. 지은아 일어나. 제발 일어나. 아빠 얼굴 보기 싫어. 딸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마. 아빠 얼굴 보기 싫어. 그날 하루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어. 아빠가 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 오지 마. 나가버렸어요. 3월 29일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보대출 연체됐으니 집 경매 절차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사채업자가 집에 왔어요. 아내가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여보, 당신이 집까지 담보 잡았어? 사채까지 썼어? 아내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예비사위 집안에서 6억을 빌렸습니다. 집 담보 6억 갚고 사채 2억 2천 갚는 조건으로요. 대신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을 끊기로 했대요. 결혼식에도 절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 2주였습니다. 3월 15일에는 6억이 있었어요. 3월 29일에는 0원이 됐고 빚만 8억 2천이 남았습니다. 딸이 8억 2천을 대신 갚아줬고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2024년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제 딸 지은이의 결혼식 날이에요.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저는 지금 웨딩홀 앞 골목에 서 있습니다. 양복은 입었어요. 아침부터 준비했죠. 넥타이도 매고 구두도 닦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 쪽으로 걸어가 봤지만 경비원이 저를 봤습니다. 신부 아버지이신가요? 네. 죄송합니다만 신부 측에서 오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시간째 이 골목에 서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저 멀리 웨딩홀 입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객들이 들어갑니다. 딸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 들어가네요.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식이 시작하나 봐요. 사회자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요.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제 딸이 지금 버진로드를 걷고 있을 거예요. 아빠 없이, 아빠 팔을 잡지 못한 채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누가 볼까봐, 딸한테 피해 줄까봐. 30분쯤 지났을까요? 식이 끝났나 봅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웃으며 사진을 찍고 축하 인사를 나누네요. 멀리서 신혼부부가 나옵니다. 제 딸이에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딸. 너무 예뻤습니다. 엄마 닮아서 원래 예뻤지만 오늘은 더 빛나 보였어요. 예비 신랑이 아니, 이제는 신랑이 된 사위가 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 찍는 시간인가 봅니다. 양가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네요. 신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제 아내가 나섭니다. 신부 아버지는요? 잠시 침묵. 오늘 못 오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못 온 게 아니에요. 오지 말라는 거였죠. 제가 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읍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세 아파트예요. 아내 명의로 된 집이죠. 제 명의로 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으니까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연금 모은 돈입니다. 이제 저는 71세입니다. 딸과는 그 후로도 연락이 없어요.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아요. 제가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지은이가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아직 상처가 깊대요. 6개월 전에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한테만 연락이 왔어요. 딸은 아빠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했대요. 손주 얼굴도 보여주기 싫다고. 제 손주인데 사진 한 장 못 봤습니다. 가끔 아내가 딸 집에 다녀와요. 손주 보러 가는 거죠. 돌아와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손주야. 정말 예쁘지? 아내도 조심스러워요. 제 눈치를 보면서 사진을 보여주죠.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 손주구나.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주. 앞으로도 안아볼 수 없을 손주. 돌잔치에도 못 갈 거예요. 첫돌 생일에도 할아버지가 없는 거죠.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많이 줄었어요. 아내가 저를 원망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제 욕심 때문에 딸을 잃었으니까요. 가끔 아내가 한숨을 쉽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와요. 지금은 연금 30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아파트 관리비 내고 생활비 쓰면 빠듯해요. 외식은 거의 못합니다. 여행은 꿈도 못 꾸고요. 가끔 딸 생각이 나면 그냥 집에서 멍하니 있어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레버리지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1천만 원으로 시작할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작은 돈으로 테스트하는 거니까.
문제는 그게 성공했다는 거죠. 성공하니까 자신감이 생겼고 금액을 늘렸어요. 3배 레버리지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10%만 떨어져도 30% 손실이에요. 그리고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죠. 한 번 넣으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면 계속 요구합니다. 제가 딸 결혼 자금까지 투입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청산당하면 지금까지 버틴 게 다 물거품이 되니까요. 두 번째로 후회하는 건 마지막 2주입니다. 3월 15일에 6억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딸한테 3억 주고 3억으로 조용히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욕심을 냈어요. 6억을 18억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 욕심이 저를 파멸시켰어요. 세 번째는 집 담보대출과 사채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었어요. 투자 원금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빚까지 지면 정말 끝이에요. 제가 지금 집도 없고 딸도 잃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입니다. 특히 제 나이 또래 어르신들. 노후 자금은 정말 신중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레버리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2배도 3배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하지만 성공하면 금액이 커져요. 그리고 한번 큰 돈을 잃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제 경우에는 딸 때문이었죠. 딸한테 약속한 3억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손절을 못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딸을 실망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결과는 더 큰 손실이었고 결국 딸을 잃었습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하루에 20%, 30%도 움직여요. 거기에 레버리지를 쓰면 하루 만에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만에 11억을 날린 것처럼요. 35년 증권사 경력이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력이 자만심을 키웠어요. 나는 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저를 파멸시켰죠. 지금 제가 가장 원하는 건 딸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손주를 한 번이라도 안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11억을 잃은 게 아닙니다. 제 딸을 잃었어요. 제 손주를 잃었습니다. 제 딸의 결혼식에서 버진로드를 함께 걷지 못했어요. 돌잔치에도 못 갈 거고 손주가 자라는 모습도 못 볼 거예요. 여러분 제발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지키세요. 레버리지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원금입니다. 원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저는 욕심을 부렸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이 글이 재미있으셨거나 재미없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